이 김용태라는 자가 입만 벌리면 뉴스가 돼요. 이 자가 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고 이거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제 며칠도 안 남은 자가. 정말 가짜는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 30대 중반의 초선 의원에 불과한 이 김용태가 입만 열면 뉴스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자가 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이 107명이 되고 뭐 그중에 4선 의원, 5선 의원, 6선 의원이 수두룩해도 그래도 다 합쳐봤자 이 초선의 비대위원장만 못한 거예요. 당의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지금 뭐 7월 말 8월 초로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 전당대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새로 뽑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김용태 같은 자를 다시는 당의 얼굴로 내세워서는 안 되겠다. 이준석이 뭐 김용태, 한동훈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당이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다시 나온다, 뭐 김문수가 나가야 된다, 자꾸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고성국 칼럼에서 도대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될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 이 자격을 제가 5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5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관점을 좀 분명히 가지고 이 전당대회를 대비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제시하는 5가지 조건은 이겁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좌파 정당 아니죠? 중도 실용주의 정당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정당이에요. 정당은 이념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대표는 그 당의 이념을 대표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1. 자유우파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우파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의 이념, 자유우파라고 하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정권과 맨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이 절체절명의 전면적 투쟁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자유파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려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과 이념 투쟁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셋째, 2020년부터 2024년, 2025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거마다 더 증폭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 척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맨날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고 라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원천 해결하지 않고 무슨 정당 활동, 무슨 다음 선거를 또 준비한단 말입니까? 이 의혹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돼야 돼요. 넷째,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자유우파 대통령 2사람을 탄핵당하고 감옥에 보냈고 감옥에 보낼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전부 다 누명 덮어쓰고 말도 안 되게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서 대통령직에서 끌려내려고 감옥살이까지 억울하게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하자. 이거는 지난 몇 달 동안 탄핵 저지 투쟁을 하기 위해 생업도 팽개치고 나섰던 수많은 자유파 국민,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완전히 승냥이의 아가리에 쳐넣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혼자서 존립 가능하고 선거 승리 가능합니까? 광장에 태극기 애국 세력이 없어도 가능해요?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없어도 가능하냐고. 광장에 태극기 애국 세력과 자유우파 유튜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자유우파 대통합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돼야 돼요.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당대표로 뽑고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 인물 프레임에 갇혀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전당대회에 대한 우리 자유파의 관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세웁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이재명이한테 협박당하고도 찍소리도 못하고 나온 이 김용태 이자가 자꾸 지금 광역단체장 자꾸 만나고 다녀요. 참 할 일도 없지. 광역단체장들도 그렇지. 예? 김진태니 유정복이니 아니 무슨 35살짜리 그 어린애를 뭐 이렇게 만나줘 도대체. 저는 말이죠. 김문수가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건 그렇고 이자가 또다시 당 쇄신과 개혁 의지가 없으면 전대 출마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가 제시한 5대 혁신안을 평가받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김용태한테 당대표 출마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주위에? 하여튼 참. 제가 어제 칼럼에서 7월 말 8월 초 어쨌든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대를 할 텐데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갖춰야 될 5가지 조건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유우파의 정체성입니다. 당 지도부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의힘이 좌파 정당이냐 중도 정당이냐 자유우파 정당이냐 어디냐 말이에요. 자유우파 정당 아니냐. 그러면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은 이 자유우파의 정체성, 이념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사람이 당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을 하는 사람이면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가고 있어요. 보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당입니까? 이재명 당입니다. 이재명주의가 당의 이념이에요. 이재명을 당의 아버지라고 추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주의가 이념이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뽑으니까 누가 더 아버지 이재명한테 효도를 잘할 거냐 이런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지금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내가 더 효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저 이재명 당답게 이재명한테 더 충성할 사람을 당대표로 뽑는 자기 나름대로 원칙에 충실한 전당대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 정당인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 누가 자유파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냐. 이걸 갖고 우선 1차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유파 이념에 충실한 사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자유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현안은 이재명 괴물 정권 타도예요.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 타도라고. 그걸 맨 앞장서서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 권력을 탈취당했는데 그 권력을 탈취당하는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끌려내려오고 감옥 갔다 온 두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가 우리 자유우파의 정치적 재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선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넷째. 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당해서 대통령직에서 끌려오고 감옥 갔잖아요. 이 배신자들을 그냥 놔두고서 어떻게 당의 정기를 바로 세웁니까? 그러니 이번에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자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던 자들, 자유민주주의의 대의를 배신했던 자들을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자정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이거 제가 오늘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광장의 태극기 세력이 따로 놀 필요가 없어요. 목표가 같은데, 생각이 같은데 왜 따로 놉니까? 국민의힘과 저 같은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따로 놀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목표를 함께 가는데 왜 따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힘, 새롭게 자유우파 정당으로 재무장한 국민의힘과 광장의 태극기 애국 세력과 자유파 유튜브들을 함께 엮을 수 있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백날 선거하면 뭐하냐? 표도둑질 당하면 끝나는데, 따라서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를 오염시키고 이것을 부정으로 권력을 도둑질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천적으로 척결할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선거가 혹시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부정선거 의혹을 저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 법과 제도로 개선하고 부정선거 의혹과 연루된 자들을 척결하고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유파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된다.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을 타도할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좌파 앞에서 부역했던 이 배신자들을 척결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째, 국민의힘과 광장의 태극기 세력과 자유우파 세력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치력을 가져야 된다. 여섯째,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적으로 규명하고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투쟁 의지를 갖춰야 된다. 이런 6개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라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이 6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4선 5선이면 뭐하고 대통령 후보였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는 정당이면 죽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북한 조선노동당입니까? 맨날 김정은이 따라다니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이재명이 따라다니게? 그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한 것, 자유우파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 6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국회의원 했든 안 했든 당 경력이 일천하든 오래됐든 상관없다. 누구든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을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출하자. 이러한 원칙적 관점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파가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내란 프레임과 맞서 싸워야 한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권의 오랜 그 철칙 중에 하나,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걸 이재명 개딸 권력이 그대로 지금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 특히 지금 덮으려고 하는 이 이슈는 이재명 개딸 권력이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미 3대 참사를 만들었고, 그 참사로 인해서 정권이 뭐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다른 이슈로 덮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동원된 다른 이슈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보내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어낸 이슈의 한가운데에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권력 탈취한 지 뭐 한 달도 안 돼서 발생한 3대 참사가 어떤 참사냐? 첫째, 외교 참사입니다. 뭐 이거 정말 한국인이라면 쪽팔려서 어디 외국에 나가서 나 사우스 코리아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 참사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참사가 어제 진행됐고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통해서 지켜보실 것 같은데, 이 김민석을 비롯한 이 인사 참사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저런 자가 무슨 공직에 나가겠다고 감히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인사 참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엄청난 추경에다가 비탄감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가지고 사실은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왔던 대다수 국민들을 정말 분노케 하고 있는 이런 비탄감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참사를 이것들이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것들도 이거 보니까 큰일이 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 국면, 한 달도 안 돼서 찾아온 이 복합 위기 국면을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아주 상투적인 방법, 자기들이 유리한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우선 내란 특검이 이게 제대로 지금 구성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란 특검의 그 조은석이라는 자가 특검인데, 이게 특검으로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무슨 손오공이에요? 역대 특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으로 참여했던 2016년에 특검, 박영수 특검입니다. 특검 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합류했었는데, 이때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1월 30일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최소한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특검으로 임명이 되면 특검팀을 꾸려야 돼요. 그리고 수사를 하려면은 수사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뭐 어디로 빌리든 어쨌든 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무슨 검찰청을 빌려서 할 게 아니라면 기존의 건물은 어떤 건물을 빌리든 간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가 돼 있지 않으니까, 내부 구조가. 그러니까 그거 공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최소 3주 정도 걸립니다. 2016년 특검은 박영수가 특검으로 임명되고 나서 딱 21일 만에
12월 21일, 그러니까 3주 걸렸죠. 사무실 현판식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알렸어요.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드루킹 특검 있잖아요. 그거 2018년 6월 7일 허익범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현판식을 생략하고 바로 수사를 했는데도 수사팀 구성하고 수사 공간 확보하는데 2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조은석이 이자는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6일 만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를 합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검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바로 당일날 어떻게 김영현 장관 추가 기소를 띄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만큼 이것들이 지금 급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특검으로 임명된 지 6일 만이니까 지금 특검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아무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몰라요. 사무실이나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가 특검으로 지금 임명이 됐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하도 그냥 멤버드 아주 비대한 특검 조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그 인원을 구하는데도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럼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당신 특검에 들어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아직 특검팀도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특검 사무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부터 청구를 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특검이 아무런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소환해라. 그러면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절차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에 대해서 뭐 극우다 어쩌다 그러면서 저한테 온갖 나쁜 말을 하고 비난을 한 이 사람들을 제가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저한테 보낸 이 카톡이에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가 이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제가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고소한 사람들 중에는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인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저 울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전국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마포경찰서의 수사관들이 다 지방에 출장 가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건을 이첩을 해요. 인천에 살고 있는 피고소인을 수사하는 데는 인천경찰서로 넘기고 울산에 있는 피고소인은 울산경찰서에 넘기는 식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이걸 사건을 이첩합니다. 그러면 이첩할 때마다 저한테 이런 식으로 귀하가 접수한 고소사건과 관련된 피고소인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어느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많은 그 이첩 정보가 저한테 계속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로 가 있구나. 그러면 이첩받은 그 경찰서에서는 저한테 다시 알립니다. 마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관 누구가 이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라고 다시 저한테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이 수사관이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을 기소 필요성으로 검찰에 넘길지 아니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지를 가지고 또 저한테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검찰이 그 사건을 받으면 검찰이 저한테 이제 이런 사건이 지금 어느 경찰서로부터 검찰로 넘어왔다. 이런 걸 또 저한테 알립니다. 당연히 그 피고소인들한테도 알려지겠죠. 검찰이 알리는 거예요. 고성국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소인인 당신의 사건이 어느 경찰서로부터 어느 검찰로 넘어왔다. 그럴 때 담당 검사는 누구다. 이걸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절차입니다. 저는
지금 고소인인데 고소인인 경우에도 이 모든 이 수사 절차가 저한테 거의 실시간으로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피고소인, 저한테 고소당한 피고소인들도 당연히 실시간으로 어느 경찰서로 이 사건이 접수됐다. 수사관은 누구다. 어느 검찰청으로 이 사건이 이첩됐다. 수사검사는 누구다. 하는 것들이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본 절차예요. 그걸 통해서 검사가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은 경미하니까 그냥 약식 재판을 하겠다든지 또는 이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하고 그리고 죄질이 나쁨으로 기소를 하겠다든지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려면 경찰서에서 저의 고소장을 받고 그 피고소인을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수사한 수사 기록을 다 검토를 하고 비로소 검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 판단할 때 뭔가 좀 미진하면 다시 수사관한테 이런 부분이 미진하니 다시 수사하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관의 수사로 충분하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게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특히 그중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한데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도 있다. 와서 조사 받으라 그랬는데 안 온다. 주소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비슷한 동정 전과가 있다. 그런데 고소인인 고성국이 제시한 증거로 보면은 범죄의 상당성은 인정된다. 그럴 때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조은석이라는 자가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지 딱 6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이 절차를 다 밟았을까요? 이 절차를 다 6일 만에 밟았을까요? 특검이 수사 공간도 다 확보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시설들도 개수하고 그리고 특검팀도 다 구성을 해서 이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직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도대체 이건. 이렇게 편법으로 졸속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결국 이슈를 덮기 위한 거다.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워낙 지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다른 이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윤석열 대통령 구속, 김건희 여사 체포, 김건희 여사 구속이라고 하는 이 대형 이슈를 가지고 다시 덮으려고 그야말로 정략적으로 지금 특검 수사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 조은석이가. 그러면 이게 조은석이 혼자 머리겠느냐. 조은석이를 임명한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물밑 조율을 해가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철저한 정치 특검이고 철저한 정치 탄압을 위한 특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2025년 6월 24일 어제입니다. 특별검사가 조은석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세 차례 지금 소환을 했는데 불응한 상태입니다. 이 경찰에서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특검 발족 후에 일정한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에 곧바로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또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이 있다면 특검의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소를 했지만 제가 종북주사파들로부터 뭐 10여 차례 이상 고발과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으로 또 피의자 신분으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경찰이나 또는 검찰에서 언제 나와달라 그러면 제가 늘 생방송을 하거나 고성국TV 생방송을 하거나 또는 여러 방송에 패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일정 때문에 도저히 그 시간은 안 되니 또는 제 건강 상태 때문에 그날은 안 되니 며칠 늦춰달라 또는 시간을 좀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은 조율이 됩니다. 그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려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로 나와라, 누구 검사한테 나와라라고 요청이 있어야 비로소 조율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오라는지도 모르고 누구 검사한테 오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조율을 합니까? 어떻게 나오냐고. 어디로 나가요 도대체? 특검이 어디 사무실이, 특검 사무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냐고. 담당 검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굴 찾아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대면 수사를 하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러이러한 혐의로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 뭐 중앙지검이면 중앙지검 또는 특검 사무실이면 특검 사무실 몇 호에 어느 검사한테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절차야. 그러면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대로 하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고 그때 내가 뭐 다른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날은 어렵겠다. 한 이틀 있다가 가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를 할 수 있죠. 법률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밝힌 대로 특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특검의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내란 사건의 형사재판에 단 한 번 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이처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제 시간에 맞춰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갔잖아요. 안 나간 적 있어요? 연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연기를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일에 맞춰서 나가서 직접 변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사법 처리가 된다면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소환이든 뭐든 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법률가로 살아왔고 그리고 지난번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과정에서도 몸으로 보여줬고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에서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겁니다. 그건 왜 그랬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불법으로 소환을 하고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니까 대통령 된 사람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데 불법으로 하는 이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거 말고 헌법재판소 재판을 거부했습니까? 지금 형사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데 특검은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소환 절차도 밟지 않고 무작정 체포영장부터 청구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3대 참사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든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외면하기 위해서 그 참사를 덮기 위한 이슈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라고 하는 정치 특검으로 지금 조은석이가 이걸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절차와 과정은 그렇다 치고, 죄송합니다. 이 전화기 좀 가지고 가세요. 제가 이 국가수사본부가 어떤 절차로 수사를 하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전화기를 잠깐 갖고 왔었는데요. 예. 근데 이런 절차적 문제와 별도로 결국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체포하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내란수계라고 하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집어넣어서 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수십 번도 더 논평한 이 내란죄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냐 또는 외환죄에 해당되냐. 이 종북주사파 개딸들 중에서는 내란은 약하다, 외환죄로 윤석열을 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외환죄부터 보겠습니다. 외환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형법 제92조인데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전단은 전쟁을 이릅니다. 전쟁.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하거나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한다. 이게 외환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과 통모하여, 이때 외국에는 북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이라고 합시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짜고 김정은이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만들었다. 이러면 외환죄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짜고 대한민국에 저항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외환죄입니다. 이 외환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종북주사파 개딸들 일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외환죄에 가장 가까운 행위는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문재인이는 김정은이와 공모해서 김정은이와 짜고 9.19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군사협정을 해가지고 휴전선 인근에 우리의 정찰 전력을 다 40km 이내로 다 40km 바깥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정찰 전력으로는 북한이 지금 공격을 준비하는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군대를 전진 배치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게 외환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USB를 줬잖아요. 그야말로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줬어요. 그 USB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일각의 의심대로, 합리적 의심대로 그 USB 안에 군사기밀이나 핵발전소와 같은 그야말로 극비 국가안보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김정은이와 짜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되는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야말로 이 외환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외환죄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덮어씌운다? 이건 정말 그냥 지나가는 소가 아닙니다. 전 세계 소들이 한꺼번에 웃을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이제 내란죄는 뭐냐 그러면. 저것들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거 왜 내란죄를 덮어 씌우긴 했는데 국회에서 표결할 때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걸 빼달라고 했어요. 빼달라고 했어요. 지것들 스스로 빼달라고 했던 그 내란죄입니다. 그럼 내란죄가 뭐냐? 내란죄는 이렇습니다. 형법 제87조인데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정부를 뒤엎을 목적으로 나라 안에서 일으킨 무력투쟁, 이걸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뒤엎을 목적으로 나라 안에서 무력투쟁과 폭동을 일으켰다는 뜻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뒤엎을 목적으로 나라 안에서 무력투쟁을 일으켜요? 여기서 국토의 참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정당한 합법정부의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데 해당되냐면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니까 일부, 여수와 순천이라고 하는 영토의 일부, 두 개의 시군이 합쳐진 정도의 영토에서는 단 며칠이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의 주권 행사가 배제됐어요. 이런 거를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제주도도 4.3 사태로 그게 1년 가까이 제주도가 어떠한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50 총선거도 제주도에서 못했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런 거가 내란이에요. 그러면 제주 4.3 사태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남로당 박헌영 세력이 김일성이와 손잡고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이런 게 내란이라고. 이 내란죄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게 저 종북 주사파들의 황당한 내란 프레임입니다. 제가 이것들이 1, 2, 3계엄을 자꾸 내란죄로 몰고 있는데 제가 1, 2, 3계엄이 발생한 그 다음날 12월 4일 정규 아침 방송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1, 2, 3계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헌법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갖췄어요. 국무회의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2시간여 만에 국회가 지그들끼리 모여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자 그 결의 해제가 있은 직후에 다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 해제했어요. 계엄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엄령 발동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헌법적으로 딱 써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LA 사태 때문에 주방위군 투입에서 더 나가서 해병대까지 투입을 해도 누가 이걸 가지고 내란이니 뭐니 하면서 탄핵해야 된다고 합니까? 미국 국민 누가 그러냐고. 정치적으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런 행동이 미국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내란이니 탄핵이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더구나 제가 12월 4일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란이라면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에 걸친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처음 있는 회개하고 괴상한 내란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12월 3일 밤 10시부터 전 세계가 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전 세계가 수백 개의
언론이 그리고 유튜브가 이걸 전부 생중계했어요. 이렇게 생중계한 내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둘째, 국회 결의가 있자마자 바로 계엄이 해제됐어요. 내란을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국회 결의가 뭐가 안중에나 있었겠어요.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 국회 결의가 있자마자 계엄을 해제했어요. 국회 결의로 해제된, 국회 결의로 중단된 내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세 번째, 계엄령 발동에 따라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총 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 총이 빈 총이었습니다. 빈 총. 아예 실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총알 집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빈 총이었어요. 빈 총 갖고 내란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빈 총 갖고 내란한 거 있으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거를 지금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현명하지 못했다, 아니다, 불가피했다, 이런 정치적인 토론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란으로 몰고 간다고 하니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계엄을 잘했니 못했니, 이건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겠다고 하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는 자유파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찬반과 별도로, 탄핵에 대한 찬반과 별도로 적어도 1.23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 긴급 체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덮어 씌우는 추가 기소의 내용이 뭐냐?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이게 뭐냐면 대통령 경호처한테 공수처의 체포,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를 막아라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유일한 임무인 부대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지키고 지시 안 한다고 해서 안 지키고, 그런 경호처 그거 뒀다 뭐해요? 없애버려야지. 더구나 그때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었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지적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또 변호인단이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가 대통령을 안 지켜요? 그야말로 직무유기지. 그런 경호처한테 대통령이 뭐하러 일부러 불법적인 명령을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할, 적어도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경호처인데. 또 이 종북 주사파들이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에는 무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핵심 인사들만 자기들끼리 쓰는 비화폰, 이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자, 비화폰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본 적도 없어서 전화기가 다르게 생겼는지 우리랑 똑같이 쓰는 스마트폰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비화폰이라고 하면 도청을 못하게 만든 폰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도청도 못하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 통화 기록의 내용을 남겨뒀을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문자나 통화 기록이 몇 분 지나면은 자동 삭제되게끔 하는 그 기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비화폰에 그게 없겠어요? 이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뭔가가 지금 조치가 될 텐데
그거 야 좀 놔둬라라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도 국정을 챙겼어야 됐고,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개헌군한테도 강조하고 김용현한테도 강조했던 게 민간인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시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이나 그 밖에 무슨 이 사령관들하고 비화폰 통화를 했고 그 통화의 내용이 뭐 녹취가 돼서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는 분명히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 피해는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계엄을 얘기할 때부터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썼던 거니까. 그런 기록을 대통령이 왜 지우라고 그러겠어요? 비화폰의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뭐가 기록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다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유로 대통령이 비화폰을 지우라 그랬다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송미령이라는 자, 제가 일사일언에서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은 하겠는데 이 자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회의에 동원됐다. 이런 주장을 어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장관 중에 유일하게 이재명이가 유임시킨 자가 이 송미령인데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궁금해하실 것도 없어요. 예, 하여튼 근데 이 자가 저는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하지도 않고 동조한 적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제 스스로 무력감, 무능감, 분노감이 있다. 머릿수를 채워주기 위해 동원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데 대해 복합적인 심정이다.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송미령 이자는 12월 3일 날 오후에 울산에 갔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같이 뭐 김장 행사에 참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농림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이니까 김장 행사 갈 수 있고 지역 지방자치단체 행사니까 행안부 장관이 갈 수 있죠. 그래 갔다가 올라왔어요. 9시 2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답니다. 도착해서 10분 뒤에 대통령 부속 실장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두 사람이 이동을 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자가 계엄이란 말을 듣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정말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머릿수 채워주기 위해 동원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예요. 자, 송미령의 말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찌질하고 더러운 배신자의 말이지만 어쨌든 이자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럼 이 진술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찌질한 자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까지 기다려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뜻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 법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여기저기서 뭐 울산에서 올라오고 어디서 올라오고 누구는 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무회의에 의결이 가능한 15명 이상의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써가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송미령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지 혼자 살려고 지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송미령의 이런 배신자의 발언조차도 123 비상계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한 절차를 지켜가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란으로 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것들이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만 감옥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자들이 어느 정도 이 무리한 짓을 하고 있냐. 3대 특검을 동시에 발동했어요. 3대 특검을 동시에 발동해서 검사, 현직 검사 120명을 3대 특검에 차출을 합니다. 검찰 수사관 220명을 차출을 해요. 이거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인천지검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에 다른 보조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까지 합치면 전부 577명이에요. 그런데 아예 차라리 인천지검을 갖다가 특검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뽑을 거 아니에요. 특히 특검이니까 제법 수사 좀 한다는 사람들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사 특검에 차출된 이 검사 120명과 수사관 220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가 대기 상태로 놀고 있다가 네 그리고 딸려갔을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이건 인천지검이건 뭐 어디건 간에 그 검찰청에서는 제일 수사 좀 잘 한다는 사람들 핵심 인력들을 차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맡고 있었던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손오공 손오공이 여의봉 부리듯이 제주 부려서 깃을 뽑아갖고서 지 대역할 사람 거기다 세워놓고 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맡고 있었던 수사는 어떡하냐고. 일단 중단이지 무조건. 지금 저 정복주사파들이 수사권을 전부 경찰에 넘기는 바람에 경찰은 수사 능력이 부족한데도 허덕거리고 검사는 수사권 웬만한 사건 다 뺏기고 이 사건들만 가지고서 있는데 이 사건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수사가 제대로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도둑질 당했는데 도둑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득보는 건 도둑놈이고 손해보는 건 국민 아니에요. 강도짓을 당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신속하게 안 되면 득보는 거, 이익 보는 거는 강도고 손해보는 건 국민 아닙니까? 사기 사건을 당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사기꾼은 이익 보고 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계속 더 피해를 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검찰이 그나마 갖고 있는 수사권은 그야말로 거악과 싸우는 일인데 이런 거악과 싸우는 검사들을 120명이나 검찰 수사관을 220명이나 다 특검으로 갖다 차출을 해버리면 거악과의 투쟁 중단되는 거지. 온갖 금융비리, 온갖 권력형 비리, 온갖 공안사건, 온갖 선거법 사건 이런 것들 다 수사 중단되는 거지. 이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사람 잡아넣으려고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생 사범들, 민생 피해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사기꾼들, 거악을 저지른 자들은 이게 웬 횡재냐 그러고 여기저기 튀어다 도망가고 증거인멸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정치특검이 결과적으로 어떤 폐해를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될 것인지 이 문제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들이 권력 잡았다고 정복주사파 개딸들이 뭐 그냥 조자령 헝칼 휘두르듯이 그냥 법을 앞세워가지고 마구 우리 자유파를 아주 요절을 내겠다고 달려들어서 다들 좀 위축돼 있을 수 있어요. 겁도 나고 뭐 괜히 이런 상황에서 중불나게 나섰다가 모난 돌 정맞듯이 그럴 거 있냐. 좀 호흡 좀 조절하고 가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 죽는다 이겁니다. 대통령을 지낸 직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자들이 정말 택도 아닌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이렇게 무작스럽게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감옥에 집어넣고 나면 야, 이걸로 다 끝났다, 이제 다 돌아가라,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냥이 시작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그동안 괘씸죄에 걸렸던 사람들 전부 다 그 다음 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구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 확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놀라서 튀어 도망가지만, 소뚜껑 뒤집어서라도 도망가지만, 미지근한 물에 갖다 집어넣으면 온천인 줄 알고 그냥 유유자적 즐기다가 펄펄 끓여서 결국 그냥 죽는다는 건데, 지금 이미 우리가 이 미지근한 물도 아니에요. 이미 끓기 시작한 물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모르고, 뭐 저거는 뭐 윤석열의 문제지, 뭐 김건희의 문제지. 예,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유파 국민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신들 중에도 40~50명은 죽어. 우리 자유파라면 저 정복 주사파 개딸들의 내란 프레임에 맞서 이게 내 문제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예,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예,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한 것은 법원에서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작지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승리를 우리가 하나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한 기사인데, 갑자기 내란 특검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그냥 딱 보면, 야,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까지 당했네, 덜컥 걱정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언론 플레이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조선일보도 이런 식으로 제목 뽑아서 기사 쓰는 게 정말 얍삽하지.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렇게 첫 줄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읽으면 그동안 출국 금지가 안 돼 있다가 이번에 내란 특검이 조은석이가 출국 금지를 시켰구나, 이렇게 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 다음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것들이 다 취재는 했어. 보면 내란 특검은 경찰과 검찰의 특수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뒤에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그동안 출국 금지 안 돼 있다가 새로 출국 금지 시킨 것처럼 또 읽게 돼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난해 12월 검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당시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어요, 이미. 그러면 작년 12월에 있었던 출국 금지가 왜 새삼스럽게 뉴스가 돼? 마치 그동안은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특검이 출국 금지 시킨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도록 기사를 쓰고 제목을 다룬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지난해 12월에 출국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내란 특검은 왜 이거를 다시 했냐? 이게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넘어오잖아요. 내란 특검으로 넘어오니까 그동안 출국 금지가 됐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특검이 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거니까 이건 그야말로 그냥 자동적으로 실무적으로 처리된 일에 불과해요. 이거를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내란 특검이 발표를 하고 조선일보가 이걸 받아서 마치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것처럼 이렇게 써제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은석이 이자는 수사는 개판인데 언론 플레이 하나는 제법 하는 모양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사는 개판이잖아요. 맨 처음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얼마나 수사 능력이 없으면 특검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되겠냐고. 수사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자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지. 그런데 이런 자가 아무것도 아닌 이미 작년 12월부터 쭉 계속되어 오던 출국금지 조치를 지가 사건 넘겨받으면서 기술적으로 한 번 더 했을 뿐인데 이걸 대문짝만하게 조선일보에 특집 기사처럼 쓰게 만드는 재주는 있다. 수사는 개뿔 못하는데 언론 플레이는 제법 하는 모양이다. 조은석이란 자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은석이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가 수사가 개판이라고 무능하다고 개뿔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특검에서 첫 번째 영장 신청한 게 기각됐으니까 어제. 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합본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서 제기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언론에 고지한 토요일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호인단이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은 뭐냐? 조은석이 이자가 어제 언론 고지를 했어요.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입니다. 직후에 이자가 언론에다가 뭐라고 그랬냐?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한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토요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것들이 1차 체포영장 정말 근거도 없이 택도 없이 요청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당하자 그거를 바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특검이 소환하면은 응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 바로 28일 날 오전 9시까지 특검으로 출석해라. 그거 소환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 청구하겠다. 그러면 법원도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기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어제 논평하면서 하도 정말 황당하게 어이없게 법이 무너져가는 상황을 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은 제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고소하면 마포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마포경찰서가 피고소인들의 주소지를 찾아서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깁니다. 그럼 넘겼다는 것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고지가 와요. 어제 보여드렸던 카톡을 통해서 고지가 와요. 그러면 저한테 오면 제가 고소한 그 피고소인한테는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그러면 그 피고소인은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경찰로부터 언제 나와달라고 소환 요구를 받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날짜에 맞춰서 가도 되고 그날 뭐 집안에 굉장히 큰 일이 있거나 무슨 입사 시험이 있거나 뭐 형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개인 사정이 있으니 오라고 한 그날 제가 가기가 어려우니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다시 저한테 고지를 해줍니다. 그럼 검찰에서 받았다고 또 저한테 고지를 와요. 이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고소한 경우고 제가 고소당한 경우나 고발당한 경우가 많잖아요. 문재인 때
10여 차례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경찰서에서 또는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고발당했으니,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당했으니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마포경찰서 누구누구 수사팀의 누구누구 수사관한테 와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저한테 고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변호인한테 알려요. 제 사건을 맡은 변호인한테 알리면 변호인이 그런데 박사님 그 시간에 가실 수 있나요? 방송관계나 일정이 괜찮나요? 제가 그 시간 사실은 이런 일정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 그러면 변호인이 저한테 그 통지를 한 수사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사건으로 고발된 고성국을 오라고 그랬는데 고성국 박사가 그날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어서 그날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 다음 날짜를 변경하고 시간을 변경해서 조정을 다시 하자. 조율을 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조율에 들어갔을 때 조율에 응하지 않은 수사관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수사관은 아직은 제가 무죄 상태 아닙니까? 제가 고발을 당했든 뭐 고소를 당했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고, 그리고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관의 임무니까 조율을 해서라도 제가 나와서 수사를 빨리 받아주는 거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미리 날짜를 정하여서 통보를 하지만 절대 그걸 고집하지 않습니다. 피고발인이 또는 피고소인인 고성국이 사정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 그럼 다음 주 며칠 날 몇 시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조율을 한다고요, 변호사하고. 그럼 변호사가 또 저한테 다시 수사관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 맞출 수가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그 시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변호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수사관한테 가요. 제가 고발당한 사건이건 고소당한 사건이건 제가 경찰서가 부르는 대로 그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제가 늘 방송 때문에 바빴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변호사를 통해서 조율해서 간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달라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특검이 부르면 가겠는데 그 날짜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조금 다른 날짜로 조정을 하자, 조율을 하자. 그리고 이 사안을 보건대 직접 내가 특검이나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나가서 조사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당신들이 질문을 먼저 보내면 내가 서면 답변하겠다.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거라고. 이 조율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부여되어 있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형사사건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요. 수사기관은 자기들 수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오라고 나한테 통보하지만 그걸 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정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율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 소환을 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지만 그거는 조율 과정이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지금 조은석이가 하는 짓을 보세요. 체포영장부터 덜렁 넣었어. 저것들은 통과 영장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넣겠죠. 그러면 특검 발족하자마자 윤석열을 감옥에 집어넣은 애가 되겠지. 근데 웬걸? 말이 안 되니까 기각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조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단하고 자, 우리가 하여튼 수사는 해야 되니까 좀 나와달라. 언제가 좋겠냐? 이렇게 해서 조율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걸 왜 언론에다가 얘기하냐고. 근데 이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먼저 28일이라고 땅 때렸어. 마치 그날 안 나오면 바로 다시 체포영장 집행이라도 할 듯이 이렇게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은석에 대해서 수사는 빵점이다. 이건 개뿔 수사들 하나도 모르는 자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언론 플레이는 좀 하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조은석이라는 자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이 자가 특검이 돼서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특검의 목적은 뭐가 됐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쳐넣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이 자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작스럽게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 다 개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부터 할 수 있냐. 그런데 저것들의 그런 정략적인 언론 플레이, 어떻게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 흉폭한 이 사법폭력, 이것을 그래도 법원이 이건 아니잖아 하고 정말 심할 때는 이건 아니잖아 하고 제동을 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그 변호인단이 그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어제 체포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작지만 의미 있고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싸워 나갈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곧바로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고 대한민국 자유파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되는 싸움입니다. 강건도 불고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더 강한 관심을 갖고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 오늘은 작지만 소중한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이 법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10시 반 가까이 늦게 방송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내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 좌파 유튜브는 센데 왜 우파 유튜브는, 고성국 TV는 왜 그러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네, 좌파 유튜브가 센 게 아니고 그냥 세 보이는 건데요. 세 보이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저것들은 팀플레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 축구가 있을 때마다 각 언론에서 국가대표팀의 전략이 어떻고 전력이 어떻다,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손흥민이가 오냐 안 오냐, 이강인이가 오나 안 오냐, 김민재가 오나 안 오냐, 뭐 이런 거 갖고서 기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타클래스의 그 국가대표들은 11명 전원이 다 손흥민이야. 그리고 후보 선수들까지도 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무슨 게임만 있으면 손흥민이가 오냐 안 오냐, 이강인이 컨디션이 좋냐 안 좋냐, 뭐 둘이가 화해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결국은 팀플레이가 핵심이에요. 결국은 팀플레이가 핵심이에요. 자, 저 좌파들 말이죠. 8개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8개가 팀플레이를 한다고요. 8개가 뭐냐? 자, 종북주사파 진영의 원로들로 구성된 이 원탁회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개딸이 있죠. 여기에 좌파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파 종편 라디오, 신문, 이 이른바 언론이 거의 대부분 좌파를 추종하거나 좌파 눈치 보면서 열심히 부역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SNS까지 있어요. 이것들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키워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국민의힘 따로, 태극기 광장 세력 따로, 자유파 유튜브 따로, 지상파 종편 라디오 언론 어디서 우리를 지원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 다 세 보이는 거지. 저쪽은. 우리는 다 약해 보이는 거지. 당을 봐도 저쪽이 세 보이고, 시민사회 단체를 봐도 저쪽이 세 보이고, 유튜브를 봐도 저쪽이 세 보이고, 언론을 봐도 저쪽이 세 보이고, SNS를 봐도 저쪽이 세 보이고. 제가 저것들 잘 압니다. 원탁회의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저 이재명이야, 저 좌파 유튜브들 운영하는 누구 제가 잘 알아요. 다 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자들이고, 제가 민주화 운동할 때 뭐 그냥 주변에서 서성거렸던 자들입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것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천박하고 무식하고 무능하다 저것들. 그런데 저것들이 세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 똘똘 뭉쳐서 팀플레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바로 저것들, 저 무식하고 무능하고 별것 아닌 저것들이 팀플레이로 저렇게 세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것들과 싸우려면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광장의 태극기 애국 세력과 자유파 유튜브만, 이 세 세력만 손잡고 제대로 뭉쳐서 할 수만 있어도 능히 제압할 수 있다. 이번에 그 오광수라는 자 낙마시켰는데 거기에 뭐 좌파 유튜브들이 꽤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 몸으로 움직이니까 좌파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과 같고, 동시에 좌파 원탁회의가 얘기하는 것과 같고, 동시에 좌파 이재명 개딸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상파든 종편이든 라디오든 신문이든 SNS든 오광수는 안 되라고 가게 돼 있다. 근데 오광수가 무슨 배짱으로 그걸 혼자 버티냐. 이틀 3일 버틴 것도 잘 버틴 거지. 간단하다 이게. 따라서 이런 저쪽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 저쪽은 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해,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저것들을 다 잘 아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별거 아니다. 다 허접하고 찌질하고 무능하다. 천박하다. 그런데 저것들이 세 보이는 이유는 저것들이 팀플레이를 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 우리도 저것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앞으로 우리 자유파에 나아갈 길을 고민할 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좀 고민 좀 하자. 그 말씀을 제가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오늘 고성호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1일 만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로 입원한 지 11일 만에 휠체어에 탄 채로 퇴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휠체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밀고 가는 모습이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짠하네요. 김건희 여사 측은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퇴원하기로 결정했다. 당분간 통원 치료를 할 것이고, 특검 소환하면은 나가서 조사받겠다. 비공개 요청한 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특검이 정당한 소환 요청을 하면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지금쯤은 출발했거나 또는 검찰청 근처에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고검으로 출석합니다. 그런데 이 조은석이 이자 수사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더 능한 이 조은석이 이자가 그 밑에 특검 보들도 전부 지하고 비슷한 것들을 다 뽑아놨어요. 이게 수사하려고 모인 건지 언론 플레이 하면서 정치하려고 모인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는데 이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 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소환 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다. 이랬어요. 자,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현관 앞에서 합니까? 조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조사는 특검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가건 현관을 통해서 가건 그거는 수사받으러 수사실에 가기 위한 경로에 불과해요. 이것들이 특검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그 조사를 하려니까 특검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가면 조사를 못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아니, 주차장에서 조사하냐고. 굳이 이것들이 현관으로 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현관에서 조사할 거냐고. 현관에서. 조사는 어차피 조사실에서 하는 거 아니야.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가든 현관을 통해서 가든 고금의 몇 호실 그 수사 받는 그 수사실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수사를 하면 되지. 조사를 하면 되지. 조사실로 가는데 지하 주차장 통해서 가면 조사할 상황이 안 만들어져? 현관을 통해서 가야만 그 앞에 조사하는 조사실 문이 열려? 자동으로 연결돼 있어서?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특검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잠긴 문을 통해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출입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이랬는데 잠긴 문 누가 잠겼어? 평소에 지하주차장 1층, 2층이 잠겨 있으면 잠겨 있는 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겠다고 하면 이 말이 정말 말도 아니지만 말이 된다고 합시다. 저것들이 잠궜거든 지금. 1층 주차장에 뭐 차단망 놓고 지하 2층 주차장에는 이 차단봉 내려놓고 저것들이 잠궜구만. 저것들이 잠궈 놓고서 잠긴 문을 통해서 오겠다고 하면 안 되니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은석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사는 개뿔도 못하는 게 어디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수사하지 말고 정치를 해라. 아니 사실은 조은석이가 정치하려고 지금 특검을 이러고 있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예, 고성훈 칼럼. 잠시 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검에 설치되어 있는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9시부터 뭐 전한길 대표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지금 고검 앞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것들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쳐넣는 것이 저것들의 탄핵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전국 운영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체포, 사법 처리라고 하는 전선을 중심으로 지금의 전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외면한다고 해서 전국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모른 척한다고 해서 전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짐짓 외면하고 딴청 부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 전국의 중심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김건희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